좋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김영숙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궁중 월예무와 제례무 등 한국 전통무용을 40년 동안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무 중에서 종묘 제례일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로 상하에 위치한 종묘에서는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과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종묘 대제가 봉행되고 있는데요. 이때의 종묘 제례악에 맞추어서 종묘 제례일무가 추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년에 5차례에 걸쳐서 밤새도록 행해지던 그런 그 제례 의식이었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환한 낮 시간대에 2시간가량 거행하다 보니까 제례악과 일무가 축약될 수밖에 없었고 전장을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재직할 때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종묘 제례악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는 말살될 수도 있었고 또 6.25 전쟁통에는 소실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선생님들께서는 경은 녹슬지 않으니까 우물 속에다 담가두고 종은 녹이 쓰니까 거적에 싸서 화단에 묻어두고 악서들을 보따리 짐을 싸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피난을 가는지 어쩌는지 젖혀두고 그 보따리 짐들을 짊어지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1951년에 국립국악원을 개원하게 됐다면서 그 전승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종묘 제례일무 전장을 다 외워서 전수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에 종묘 제례일무 전장 23곡 모두를 외워서 발표를 해냈습니다. 먼저 문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도태평 지무 중에서 시문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왼손에 잡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약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손에 드는 것은 꿩의 깃털로 장식한 적이라고 합니다. 춤출 무자는 사람이 양손에 나뭇가지나 새의 깃털을 잡고 펴들고 있는 것을 상용한 문자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늘로 솟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소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또 새는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소망을 저 높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사장이나 무당들은 머리에 새 깃털로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양의 춤은 의식적이면서 또한 하늘과 인간을 소통해주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지무 중에 소무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종묘 대제에서는
가로 세로 8명씩 64명의 8인으로 추어집니다. 조선은 황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6줄로 벌려서서 36명이 추는 6일무밖에 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이 되면서 8일무로 출 수 있게 되었고, 곡식의 색깔도 남색에서 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징적으로 8열로 벌려서 추어봤습니다. 이 종묘 제례악은 세종께서 직접 창제하셨으나 제례악으로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종묘에서는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조상들께서 살아생전에는 우리의 음악인 향악을 즐겨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인 악을 듣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을 하시고 종묘 제례악으로 우리의 음악인 향악과 고취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서 제례악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보태평과 정대엽의 음악이 너무 발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례악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에 와서 개작을 조금 하고 세조 10년에 1464년에 정식으로 종묘 제례악으로 쓰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650년 동안 전승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제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 종묘 제례 일물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이 일물을 지도한 학생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당당 선생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 줄 알고 조금 우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일물을 지도하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당당 하고 했던 것이 그만 별명이 되고 만 것이죠. 또 저희 일무 이수자나 전수자들은 저를 귀신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무를 지도할 때에 종묘 제례악에 맞춰서 저는 복파, 거견, 절견 둘, 셋, 넷, 하견 하면서 그 동작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종묘 제례악 CD를 틀어놓고 일무를 좀 연습을 하려 치면 제 목소리가 자동으로 겹쳐서 들린답니다. 아마도 비라도 오는 날이면 좀 더 웃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거듭되게 반복적인 훈련을 해도 저의 동작과 제자들의 동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춤은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얹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70%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0%는 그들 각자의 몫인 것이죠. 몸이 다르고 깨닫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지나간 시대의 창작이었습니다. 전통은 시대를 반영하면서 전승되어집니다. 이어달리기에서처럼 같은 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주되면서 전승되어 온 지금의 전통에는 우리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에 대해 자신이 있었을 때 췄던 춤입니다. 이 춤은 제게 항상 떨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떨림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현대무용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달간만 해보고 무용과를 진학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첫 번째 주에는 계속 무릎을 구겼다 폈다 반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 주에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계속 또 셋째 주에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실 좀 쉬웠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상 제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년이든 20년이든 무용수가 잘하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용을 하면서 어떤 떨림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어느 날 공연을 보러 극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다 알고 지내지? 그래서 저들에게 나를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낮에는 공강 시간에도 제가 타이즈라는 것을 입고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가 나이트클럽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흥에 주체를 못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대학 시절에 춤만 췄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춤만 추다가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현실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용을 그만둬야겠다. 무용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비디오 가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여료가 2,000원이었는데 돈이 많이 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주로 배달을 제가 했거든요.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회수를 했어야지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이렇게 남이 잠든 시간에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토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토끼 한 마리와 마치 룸메이트가 된 것처럼 제가 이 친구에게 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10개월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간 비디오 가게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된 비디오 가게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제 삶을 좀 지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춤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디오 가게는 계약 기간도 끝나기도 전에 처분해버리고 그 후에는 비디오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제가 해외 무용수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춤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해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고 그렇게 작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벨기에에 있는 레발레 세들락이라는 무용단에서 제가 7년간 활동했었습니다. 시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많은 대화와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끊임없이 즉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방식에 제가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안무자가 제 손을 보더니 유난히 이 몸에서 손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서 손을 이용해서 솔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몸짓을 찾게 되었고 또 무대에서는 어떠한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용단 생활에도 제가 적응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6년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국내에 오면 제가 춤을 좀 편하게 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편하게 좀 춤을 출 수 있겠다 생각에 제가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국내에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국내에서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벨기에 단체가 워낙 투어가 많은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생활은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해외 이제 안무 작업도 하게 되고 또 공연도 하게 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6년이 지금 지난 현재 제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용수로서의 어떠한 자신감과 떨림보다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무대에 서는 이런 두려움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주변에서는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중요한 30대에 제가 해외에서 춤만 추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그 후에 운 좋게도 제가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는 더 이 지인과 부동산 경매에 아주 전문가적인 제가 지식을 쌓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무용수인데 나는 여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사실 무용수가 무대에 서는 순간은 정말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몇 달간을 준비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이 주어질지 결과물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안무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의도를 나만의 몸짓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또 무수한 신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몸짓을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반복의 반복. 그렇게 노력을 해도 때로는 관객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이 사라지고 나면 나도 같이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춤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춤과 함께 현실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걱정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보신 것은 파크로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같지 않았나요? 네, 아니요. 네. 파크로는 이렇게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위험천만하게 장애물들을 넘습니다. 때론 높은 벽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도둑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밤에 벽을 하나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층에서 경찰 대여섯 명이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서 우르르 튀어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올라갔던 곳이 경찰서 뒷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잡혀줘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도둑으로 오해받기 싫어서 결국 잡혀줬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파쿠르를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내려와라 다친다, 위험하게 뭐 하는 거냐, 목숨이 두 개냐, 이런 식으로 원성을 높이곤 해요. 그럴 때마다 해명을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편견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파쿠르에 대한 오해예요. 진짜 파쿠르는 이렇게 도시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복해 내는 개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실용성, 예술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프랑스 군사 유격훈련 코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동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물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의 예술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올라가고 뛰어넘고 매달리고 이런 일련의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파쿠르의 바탕이 됐죠. 제가 파쿠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원래 고등학생 때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반에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우울증에 컴퓨터 중독도 심했고요. 그런데 영화 야마카시를 보고 파쿠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특히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좋은 파쿠르 훈련을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파쿠르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당에 살았었는데요. 야탑 중앙도서관이나 율동공원이 주로 제 파쿠르 훈련의 무대가 됐죠. 아무도 없는 텅 빈 도시에서 파쿠르를 하면서 자유를 만끽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펜스부터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졌어요. 파쿠르에는 마인드풀 무브먼트, 마음챙김 움직임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항상 움직일 때 정신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위험해지고 부상이 발생하는 건 정신과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판단됐을 때만 움직입니다. 파쿠르에는 남과 경쟁하지 않아요. 대신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싸우자. 환경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파쿠르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먼저 사물과의 교감이 중요해요. 사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어오는 공간을 몸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어이구.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제가 상상한 거랑 실제랑 오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대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낼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도시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연이 더 좋아요. 특히 산속의 바위 같은 울퉁불퉁한 지형지물들이 저한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거든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저한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8, 9시간씩 재미있게 훈련하다 내려오곤 합니다. 사실 파쿠르 하는 사람들이 몸만 쓸 것 같은데 저는 대학에서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신사동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파쿠르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파쿠르의 목적 역시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초 훈련이나 개인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파쿠르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할 때보다 다 같이 할 때 힘이 더 생기기도 하고, 특히 여러 사람들한테 파쿠르를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대에 저와 같이 하는 친구들 초대해서 다 같이 놀아보려고 합니다. 이 턴은 제가 공연 전에 매번 이렇게 막 돌아보는데요. 이게 딱 꽂혀가지고 막 잘 돌아가면 그날 공연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거든요. 너무 좀 불안하네. 그 혹시 그 태즈라고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도 이렇게 막 뺑뺑뺑 막 돌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다 먹어치우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 들려요. 그 예전에 일요일 아침에 그 루니툰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했던 건데요. 그 반이라는 토끼 나오고 까만색 오리 나오고 사냥꾼도 나오고요. 그 언뜻 보면 갈색 불독처럼 생겨가지고 상체 이렇게 크고 파란색이 길어가지고 다리 짧고 머리 비주얼 좀 비슷한데 아무튼 그 캐릭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캐릭터 관련 상품들을 막 집착적으로 막 사모으기 했었어요. 막 뭐 열쇠고리, 뭐 엽서, 인형, 뭐 학용품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막 그 속옷까지도 막 샀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매일 가지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아하던 인형 하나를 가방에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따가지고 학교에 딱 메고 갔어요. 학교에 딱 메고 왔는데 교문에서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봐, 일로 와봐 이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인형을 팍 뜯더니 새끼 학생이 학생답게 하고 다녀! 선생님 학생도 한 게 없던 건데 갑자기 사정없이 저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인형이었는데 그리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선생님들이 제가 그 춤춘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고 막 찍혀가지고 이렇게 저를 막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럴 게 제가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보냈는데 학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뭐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지하철도 없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했어요.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했는데 가끔 공원에 가면 그 큰 유리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예술에 보면 밖에 있는 유리처럼 거기 가로등 불빛이 딱 있으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막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근데 그나마도 그 자리도 이제 잘하는 형들은 자리 뺏겨가지고 그냥 가로등 밑에서 그림자 보면서 막 이렇게 연습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이제 못하게 막 하셨었거든요. 막 불량학생처럼 보인다고. 근데 저희 팀이 그때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댄스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댄스부라고 하면 불량해 보이니까 율동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동부가 됐죠, 그때. 율동부에서 뭐 이런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 이러다가 서울 와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힙합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 막 이러면서 아주 뒤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45도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춤도 추고 뭐 쭉 계속 춤을 춰오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지겹지가 않아요. 그게 막 힘든 줄도 잘 모르겠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춤추는 사람들하고는 그 대화가 되게 좀 잘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했었거든요. 근데 춤추는 사람들하고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코드가 맞았다 그러나? 그래서 코드 맞는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막 행복했던 그 시간을 선생님들이 되게 항상 반대했었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춤 덕분에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구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왜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물어보면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어요. 막 이렇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되게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그 왜라는 질문을 무분별하게 아무한테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 발레 시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타이즈 이렇게 입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번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왜 1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어요. 1번이라고 하니까. 뭐 5번 자세를 하래요. 이게 5번이에요. 5번 자세 이렇게 딱 포즈를 잡는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무릎 방향은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로 향해 있고 골반은
닫은 채로 여기 갈비뼈 닫고 골반 열고 여기 가슴 편안한데 않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꾸 내려가고 어깨에서부터 물방울이 또르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 발바닥을 혓바닥처럼 내밀고 여기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을 때 앞발을 앞으로 내밀고 팔의 타이밍을 맞춰서 시선을 멀리 여기서 아름답지 않지만 한 바퀴만 딱 돌고 멀리 나가요. 사이즈만 더 멀리 우아하게 그리고 가장 멀리 아름다운 여기서 두 바퀴만 돌려요. 더 돌 수 있는데 두 바퀴만 돌고 다시 12시 셋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회에서 딱 둔 다음에 마지막에 왕자처럼 딱 그런 왕자가 떴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수업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다 가고 혼자 연습실에서 해봤어요. 이렇게 턴아웃 하라고 그랬지. 턴인 해봐야겠다. 턴인 정말 한껏 턴인을 한 다음에 무릎 안쪽으로 해서 가위뼈를 한껏 벌린 다음에 물방울을 이렇게 나가지 않고 막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무게가 그쪽에 대고 팔 이거 툭 쏘았다가 몇 분. 제자리에서 공정만 돌만큼만 돌다가 여기서 삐삐삐삐삐 나오잖아. 시간을 몰래 전자시계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따라다가 그래서 그래 돌만큼 막 좀 엑셀러너 이러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달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나 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걸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춤은 그 춤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이라는 걸 할 때 정말 수없이 엄청난 노력과 방법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하신 김현수 선생님도 몇십 년을 하셨지만 아침마다 하고 쉬어보죠. 근데 아침마다 와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파워 요가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기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들을 막 하다 보면 그 시간에 투자한 만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몸의 규칙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처럼 그 규칙을 다시 깨보기도 하고 다시 규칙이 또 생기면 또 깨보기도 하고 생기면 깨보고 생기면 깨보고 막 이러다 보면 계속 깨기만 하니까 뭔가 쌓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딜레마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도 해봐요. 꼭 깨는 것만 정답일까? 그래서 재조합이라는 걸 해보기도 하는데 그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재조합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그 빈살백조라고 아세요? 백조각이 죽고 뭐 이런 거 생선 노래. 네, 거기서 뭐 이 손만 가져올게요. 손만. 그리고 이 발레랑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춤. 얼마 전에 그 한국 크럼프라는 춤 아세요? 한국 크럼퍼들이 외국 나가서 1등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아무도 1등 했어요. 그 춤이 뭐냐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체스트 한번 갖고 올게요. 가서 가슴 보는 거.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터팅이라는 춤 혹시 아세요? 저희 때는 스핑크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오른팔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탑핀이라는 춤에서 그 크레이지 레그라고 해서 탑핀 아시죠? 여기서 크레이지 레그라고 발만 갖고 와볼게요. 하나 그냥 이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발 갖고 왔으니까 아이솔레이션 분리 다리, 상체, 머리, 다리, 상체, 머리, 다리, 상체, 머리, 다리, 상체, 머리만 갖고 올게. 이걸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인데 단장님이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잘안 된다. 이게 그 프랑스의 그 살라라는 파프가 되게 잘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일들 막 제조업도 해보고 부셔도 보고 뭐 사람들 관찰도 해보고 이러면서 재밌는 일들을 계속 해보는데 그래서 그 연습실이라는 공간 왜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고 대부분의 연습실은 지하에 있어요. 월세 때문에. 지하에 있는데 잠깐 냄새도 나고 쾌쾌한 곳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괴롭지 않냐 아니면 뭐 힘들지 않냐 왜 거기에서 나오질 않느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어느 곳보다도 너무너무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도 되니까. 심지어 저희 연습실에는 어떤 친구는 뭐 레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기타를 치기도 하고 누구는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 저는 막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냥 놔두는데 너무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고 막 더 이상 못 움직이겠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상을 해요. 가끔 명상을 이렇게 가만히 해요. 오늘 하루도 쓰고 근데 왜 명상은 꼭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아니면 다른 걸 해보면 안 되나? 움직이면서 명상을 할 수 없나? 춤추면서도 명상이 가능할 텐데 하면서 딴짓을 막 해요. 하다 보면 움직임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요하게 들리는 소리들, 음악은 다 꺼져 있지만 들리는 소리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소리들이 확장되면서 갑자기 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음악을 몸에 그냥 담아보는 거예요. 멋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항상 집에 갈 때는 지하철에서 너무 많은 소음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갑자기 화음을 이루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지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나만의 음악들을 막 듣는 거죠. 계속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음악에 묶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이 딴짓대로 막 해먹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악에 다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 음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내 몸을 통과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냥 음악에 꼭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랩하듯이 재즈 연주자들처럼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연습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그려야 되니까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청소를 하다가 음악이 나오면 방을 따요.
가야지. 끝났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막 만져고 나면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때 문득 겁이 나게 마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들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마음은 들어야지. 그러면 거짓말 그냥 너는 내가 가만히 일들을 하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나은 걸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겠어?